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장 요즘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문가인 김상윤 중앙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18일인데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1억 2,600만 원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이 펼칠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 또 경제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역사적 거의 최고점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됩니까? 사실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다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들어가셨다라가는 이 상승 중에서도 상당한 변동폭이 있거든요. 이 하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 10에서 15% 정도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 이걸 버틸 수 있을지, 우리가 기존에 투자하는 자산,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다. 사실 하루에 15% 떨어지는 종목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죠. 이런 경험이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이번 사이클보다는 다음 사이클에 뭐 들어가시는 것이 저는 낫겠다, 뭐 이런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월가에서도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2030년에 지금보다 몇 배, 5배 이상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전망 내놓기도 했는데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교수님 설명 쭉 듣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비트코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상 상승 동력의 주 요인으로 꼽는데 이 반감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백서로 이제 설계 개념 컨셉이 발표가 되고 그 이듬해 2009년 1월에 탄생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이제 발표한 대로 채굴기를 돌려서 최초 채굴을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최초의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 매우 소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수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결국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하는 것은 이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해질수록 이 시스템 자체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채굴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안자 역할을 합니다. 이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이것의 이제 보안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탈중앙성이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구상한 대로 지금 구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디자인할 때 이게 2,100만 개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무한대로 이 찍어내는 이런 화폐가 아니라 희소성을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려면은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혹은 누구의 어떤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발행 개수가 조작이 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이 희소성에 대한 혹은 이 가치에 대한 뭐 희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100만 개로 이걸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4년마다 이것이 발행되는 양을 계속 줄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제 10분마다 채굴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3.125개가 채굴이 됩니다. 네. 네. 사실 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6.25개였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 4월부터 새로운 이제 4차 반감기 네. 3.1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 하루로 치면은 그 양도 또 반으로 줄어서 1년으로 쳐도 반으로 또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우리 경제학이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의 수요는 만약에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예. 없죠. 네. 그런 어떤 이 공급 수요 원칙에 기반한 이런 뭐 산술적인 이런 예측들이죠. 그래서 반감기에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지난 4년마다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 전에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을 했고,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돼서 미국의 정치 권력 최고 수장이 바뀜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뛰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뭐 경제, 군사, 뭐 전 세계 최고 강국이 이 비트코인을 이 대통령이 전면 네. 나서서 뭐 전략 자산으로 추구하겠다. 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네.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몇 년 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사기다. 네, 뭐 스캠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부를 토대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비트코인을 우리 미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은 것이고, 이걸 이제 산업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죠. 이 트럼프의 생각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네. 행사에서였죠. 당시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연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이 트럼프가 참여를 해서 한 두어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서 계속 축적하겠다. 더 이상 팔질 않겠다. 네. 실제로 미국이 지금 한 21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는 건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여러 산업적인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우호적인 발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아주 자극적인 발언이 있었죠. 비트코인 하면은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해임시키겠다. 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상당히 좀 무례한 발언인데, 그렇죠. 미국은 또 이런 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트럼프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것에 이제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그 SEC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비트코인 암호 자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뭐 여러 건의 소송이 걸려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우호적인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 대립각을 세워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발언을 이제 이면을 보면은 결국 SEC도 암호자산, 암호화폐에 좀 더 호의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체제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CFTC라고 하는 우리 SEC와 대비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아닙니까? 이게 암호자산을 어떤 주식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 상품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부 암호화폐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일부 코인들은 아직까지 주식의 성격으로 볼 거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지금 아직 이제 막 생겨나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만큼은 CFTC가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미국도 비트코인 생태계의 우호적인 이너서클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좀 미국 기반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한 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같은 걸 많이 풀고 국가적으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른 금융선진국 같은 경우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아직 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오리너구리가 처음 발견됐을 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 오리너구리와 비트코인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 비트코인 전문가분들도 오리너구리 사례를 많이 언급하시고, 실제로 최초에 언급된 것은 2017년 포브스지에서 한 컬럼리스트가 이 비트코인은 오리너구리다라고 아마 세계 제일 먼저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재미있게 비유한 거죠. 오리너구리라면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호주 그 동부지방에서 발견된 좀 괴상망측하게 생긴 동물이에요. 네. 포유류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는 네. 당시에 이제 1800년대 발견됐을 때만 해도 주둥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알을 낳지 않고. 그러니까 오리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포유류인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호주에서 이게 발견되고 나서 전 세계 동물 학자들, 뭐 동물 학회나 이런데 이 호주의 그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를 했더니,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냐, 뭐 그림 그려와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블랙스완과 비슷하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A 아니면 B지, A일 것 같기도 하고 B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암호자산, 특히 비트코인이 그런 거예요. 이게 화폐냐? 화폐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디다 결제? 뭐 커피 사 먹을 때 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커피 사 먹을 때 쓸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피를 지불할 때 5,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게 효율성이 없어서일 뿐이지 결제는 가능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게 그럼 자산이냐? 거기서 또 왈가왈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으로 우리가 보려면은 뭔가 좀 실제 실물이 있어야 되고 혹은 뭐 정말 안정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을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살아 생전에 경험해온 이런 금융 서비스 안에 속해 있지 않을 뿐인 것이지 이것이 금융이 아니다, 경제가 아니다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월가에서는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미국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또 월가는 또 상당히 선도적입니다. 근데 사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권, 뭐 여의도의 네.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 실무자분들 만나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대중들은 금융이자 경제로 인식하고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이것을 주도해야 할 금융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예.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떤 규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한국은행 이제 여러 전문가분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유튜브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 폄훼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원래 분류했던 그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체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80여 년간의 미국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화폐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라고 하면 이게 그 시작 지점이라면은 우리는 이 현상을 기존의 과거를 가지고 반추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주로 금융 경제 전문가 분들이 마음을 덜 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너구리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금융권에서는 채권, 주식, 화폐, 금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분류에 이게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약간 그 유리된,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에서도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분들만 이게 계속 희망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네네. 반대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좀 거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견들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도 상승력이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 제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래도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오리 너구리보다 낫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이 투자 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일반인 중에 금에 투자하고 있다. 사실 아주 소수란 말이죠. 네. 이게 하나의 대안 자산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달러나 아니면 주식이나 뭐 네. 채권이나 네. 그 후순위에 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금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경우보다 금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훨씬 네. 많고요. 예. 실제로 이제 금이 현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현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금 시장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한 60%가 네. 실제로 이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들이에요. 파생 상품이나 혹은 또 이것을 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담보물로 해서 이거 금융 상품이 발행된다든지 이게 결국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거죠. 네. 금도 역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백 년, 뭐 수천 년간에 걸친 이제 금에 대한 인식이 이 금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게 된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재 아주 빈번하게 투자하는 그 대상과는 또 약간의 별도의 성격, 뭐 이런 보안 자산이나 대체 자산 정도의 성격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금 투자를 고려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저는 컨셉이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아직 비트코인이 정체성을 못 잡았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은 나스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요.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금융 자산들과 다를 바 없이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슨 자산이냐? 저는 이것을 이제 뭐 제가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 비트코인을 어떤 용도로, 어떤 가치로, 어떤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느냐가 아직 정의가 안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주로 채굴자 중심으로 비트코인 보유나 전송이 일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월가 자금도 들어오고 국가 세력들도 들어오고 하죠. 막 이제 플레이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비트코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통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떨어질 때 같이 폭락하고 뭐 이런 전쟁 나면 같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궁극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창시했을 때의 컨셉은
탈중앙화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기존 이 자산의 대체 자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나 혹은 뭐 채권이나 특정 국가나 특정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하나의 자산. 그것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컨셉이 정말 제대로 안착을 한다라면은 저는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월가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세팅할 거냐. 저는 뭐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승 여력 질문 주셨죠. 이제 금이 지금 시가총액 보니까 뭐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 한 2경 정도 되더라고요. 2경. 근데 비트코인도 뭐 최근 시세로 하면은 한 이제 2천만 개 정도 발행이 됐고 개당 우리가 한 1억 2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2천조 좀 넘죠. 그죠? 그러면은 금과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딱. 그럼 만약에 이제 디지털 금으로 우리가 위상을 정말 격상을 시키려면은 아직 10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번 사이클에 10배 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저는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나와서 뭐 가격 예측하기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번 지금 아직 상승 사이클 중에 있어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이 되려면은 아직까지 뭐 10배 정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10년, 20년을 두고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만약에 정말 직접 뭐 저에게 비트코인 투자할까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추천드립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시장 안에 다 속해 있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비트코인과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아무 목적과 수단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가치 있는 뭐 우리가 이 자산으로 쓰자 이런 약속이 되었다면 물론 금은 용도가 있지만은 비트코인도 이 용도를 찾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의 구체적인 목적 없이 설계되었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화폐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대부분 백서에 보면은 목적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 코인이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이제 한 2년 전에 NFT 열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NFT 우리 뭐 원숭이 그림이나 뭐 이 재밌는 영상 같은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이 영상에 고유한 정보들을 달아서 이걸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됐죠. 근데 이 NFT 기록을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NFT 시장이나 혹은 또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장이 형성될 때 이것의 기능적인 이 플랫폼 기반이 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결국 전후 관계를 보셔야죠. 이더리움 자체가 이런 화폐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능이나 시장이나 산업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도가 부족하죠. 네, 그러면 또 이더리움은 또 창시자가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비탈릭 부테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히 있고 거기다가 용도나 이런 관련 산업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것에서 이게 구현이 안 되고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또 의견이 들어가고 하면 계속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순수하지는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우리가 플랫폼 코인으로서 플랫폼 이 블록체인으로서의 상당한 이미 역할들이 입증을 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이 지금 구현도 안 되고 있는 화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때 이 백서를 보더라도 백서를 보는 분들도 정말 적극적인 투자자들이죠. 봐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계획으로 그치는 화폐들도 많다라는 거죠. 결국 정말 아마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은 저는 조금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이제 코인 시장을 보면은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대체제로서 또 많이 급부상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게 기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코인은 대체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을 1년 전, 2년 전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기대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변동성들이 있고 이런 기능이나 이런 산업 구현에 대한 이제 충분 조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너무나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산업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여유 있게 참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이 엄청 부상하고 투자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바꿔나갈 세계, 그러니까 뭐 법률, 의료, 교육,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변화된 어떤 미래가 모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다수가 인정한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또 이제 여러 논의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탈중앙성이라는 것이 핵심 특성입니다. 이게 쉽게 쉬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제가 모나리자 그림을 만약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모나리자를 제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을 예를 들어 이 블록체인에다가 이 투자 정보들을 담아놓고 이것을 조각 투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그림 실제 실물을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이 하나 완전체를 사야 내가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이 되지만은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걸 분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TO거든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각 투자라고 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산을 상당히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이 형성될 수 있고, 우리가 요즘 이제 코인 업계에서도 RWA라고 해서 Real World Asset이라고 해서 이제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실물화되어 있는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연동시켜 가지고 여러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확장하는 형태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이런 코인들 주목을 받고 있죠.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이 촉발한 이 세상의 변화가 거대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대상 자체도 상당수가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산업에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바뀔 겁니다. 이게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여러 조직 구조나 시스템들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한 조직 안에서도 이것을 총괄하는 조직이나 책임 권한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주고 다만 이거 투명한 어떤 룰이나 어떤 이 보안, 감시, 감독 체제를 만들죠. 근데 이 중앙 세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후진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이 탈중앙화 형태의 컨셉들이 뭐 조직 구조나 뭐 시스템이나 여러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개인의 권한이 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투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전자투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자투표로 이런 중요한 투표를 했을 때 개인정보나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걸 블록체인 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상당한 이 보안의 어떤 강건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또 빈번하게 이 투표 같은 것들을 도입할 수가 있겠죠. 교육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공부하고 학업 성취도라든지 내가 혹시 만든 이런 그 결과물들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면은 내 항상 꼬리표를 달고 내 정보로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플랫폼에 있든 저기 플랫폼에 있든 나의 이력이나 성과 관리 내용들이 나의 어떤 그 블록 안에 이 정보들이 계속 연동되어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내가 기존에는 특정 A 플랫폼을 쓸 때의 정보와 B 플랫폼을 쓸 때의 정보는 별도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관리를 하니까. 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개인 이용자에게 이 정보의 권한을 주고 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어떤 꼬리표를 달고 가면서 내가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들로 탈중앙성이 여러 업종이 확장이 될 수가 있고 아마 사회 시스템의 여러 패러다임이나 어떤 구조나 이런 뭐 수익 형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과학기술 연구만큼이나 그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기술 발전에 명과 암이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딥페이크를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페이크라는 네. 단어들은. 근데 이 딥페이크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실제로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SNS 플랫폼이죠. 여기에 한 개발자가 영상 합성 프로그램을 하나 올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올린 그 개발자의 아이디가 딥페이크였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막 유행하고 댓글이 막 수만 개 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 자체를 딥페이크로 그냥 이제 통칭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술 업계에서 보면 딥페이크는 영상 가공 기술 혹은 음성 합성 기술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는 뭐 부정이냐 긍정이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양상부터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 모든 기술은 저는 인간의 활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성 합성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산업에 안착이 되고 법 제도가 생겨나기 전에 이걸 나쁜 용도로 너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도로 혹은 범죄 행위로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딥페이크 피해자가 전 세계 1인 거예요. 딥페이크 통계 사이트 봤더니 53%가 한국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게 이제 K-팝 스타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뭐 하나하나 컨텐츠 개수로 이제 53%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범죄는 아니겠죠. 뭐 일부 뭐 재미로 취미 정도로 올린 정도도 있겠지만은 이거 이제 범죄의 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술 발전 속도보다 법 제도나 사회적 인식 속도가 더디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 생겨나는 공백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좀 혼란한 시기가 이 기술 분야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잡지 이름이기도 했는데 엑스트로피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게 좀 사실 용어도 어렵고 생소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요즘 인공지능이나 뭐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 공간 컴퓨팅이나 너무 어려워하고 하시고 또 너무나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기술의 좀 역사부터 이것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엑스트로피라는 이 매거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연구자 집단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이버펑크. 네,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이제 주로 암호학자들은 약간 암호화폐를 만드는 쪽에 치중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생명공학자들도 있었고요, 뭐 암호학자들도 있었고요, 개발자들도 있었고요. 뭐 혹은 또 다른 영역의 학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공유하는 생각 가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각자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주역들인데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과학 기술 발전시키자. 사회 문제 해결. 혹은 또 뭐 생명 연장 같은 우리 인류의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욕망 충족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이제 선한 어떤 용도로 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자. 이 특정 세력에 이득을 주는 기술 발전이나 혹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한 기술 발전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자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의 이름이 엑스트로피예요. 그래서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들의 생각들과 여러 페이퍼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지금 2020년대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학자지만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이런 철학이 필요하겠다. 인공지능을 딥페이크로 쓰면 안 되잖아요. 딥페이크도 우리가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의 그 영화들이 배포가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빼고는 그 자막을 쓰지 않고 더빙을 씁니다. 더빙을 쓰다 보면 입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지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페인 영화를 보는데 더빙으로 되면은 한글로 성우가 얘기를 하는데 입모양은 다르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딥페이크 영상 이 합성 기술이 입모양까지 바꿔줘요. 그러면은 스페인 배우인데 한국말 하는 거. SNS에서 나보다 웃길 수 이게 얼마나 있겠다. 좋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전 세계에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이 영상 합성 기술, 뭐 우리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이 기술 발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이 과학 기술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런 법 제도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이용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또 인식 전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트로피라는 철학이 지금 이 인공지능, 비트코인, 공간 컴퓨팅 이런 정말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 영역이 너무나 필요한 철학이다. 저도 이런 방향으로 항상 고민을 해야겠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관련 주제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지금 이 변화 속도가 빠른 이 기술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이런 그 컨센서스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주장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엑스트로피를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 주자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AI가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 뭐 투자 관점을 연결시키면 이미 붐업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거품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 뭐 5년 전 알파고 등장 때도 그랬고요. 10년 전, 20년 전 AI가 한번 주목받았다가 또 거품이 꺼지고 또 실망하고 이런 시기들이 매번 반복돼요. AI 역사 70년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침체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이 특히 요즘 우리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네. 디지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근데 이 기업들이 거의 뭐 99%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이들의 투자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상위 기업들은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조 단위로 돈을 투입한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투자만 하고 기술만 발전시키고 말 것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현재 적정 기술 수준에서 상업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픈 AI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등도 어떻게 하면 이거 상업화해서 돈벌이로 바꿀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생각들이 결국은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기업들 간에 정말 이 주목받았다가 거품이 꺼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몇몇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 상업화에도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솎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뭐 거품, 뭐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몰리다 보니까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AI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 뭐 저는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연합 보고 있고요. 또 구글이라는 기업은 특이하게 이 AI의 근간 기술들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의 아주 이 난제들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 구글의 기술이 알파폴드라는 기술 때문에 이 구글의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알파폴드 기술이 실제로 우리가 제약업계에서 그 인간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주는 AI 기술이에요. 이게 제약 산업에서는요, 뭐 100년 이상의 난제였어요. 인간 연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을 AI가 들어와서 몇 년 만에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I가 그냥 디지털 영역 안에서 있다가 다른 업종의 난제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AI의 적용 분야들이 생겨날 것이고, 저는 이렇게 뭐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제목으로 뽑아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이 세계 최대의 제약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내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알파폴드라는 기술 자체가 잠재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럼 다른 제약 기업에게 이런 기반 기술이나 응용 방법들을 제공하는 이 기술 제공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은 이 AI가 근간이 돼서 여러 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20년 전에 플랫폼 기업이 모든 업종에 다 진출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AI 기업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극복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있는 제약 산업, 의학 산업, 무슨 뭐 모빌리티 산업 하나하나 확장이 되면은 이 기업이 지분을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을 만드는 특이점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결국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정말 난제들을 극복해 가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성공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을 대표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는 좀 이 AI 투자 규모가 크다거나 그로 인한 성과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 기업은 특정 기업 딱 꼽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국내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없어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AI 업계는요 매우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양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소수 기업 주도로 이 경쟁력 격차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혹은 또 기타 IT 국내 기업들이 고군분투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경쟁력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얼마나 빠르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생존 경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이 얼마나 빠르게 그 세계 가장 주도하는 기업들의 어느 정도 경쟁력 격차를 줄여 나가느냐 이런 그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경쟁에서 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AI 업계는요.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독주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2위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한뭐 미국을 100점으로 두고 보면은 중국이 한 70점 정도 수준이에요. 한국은 몇 점 정도? 한국 한 50점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3위가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함께 뭐 예를 들면은 영국, 뭐 캐나다, 싱가포르, 뭐 한국 이런 정도 3위 그룹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위 국가와의 격차가 50% 두 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디지털 업계고 이것이 글로벌 서비스가 언제든지 접근성이 높은 영역 아닙니까? 그 말은 소비자들이 우리가 국내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선택하기보다는 글로벌 탑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력 격차가 50%나 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히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결국 지금 우리가 국내 IT 기업들이 플랫폼 시대에는 선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에 지금 우리가 지켜온 이 시장을 AI 이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지켜낼 것이냐 저는 이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이것에 승부수를 좀 띄워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뭐 자동차 조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까지는 어쨌든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AI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싸움인 겁니까? 그러니까 AI 분야가 재밌는 게요. 이게 완전히 지금 자본화되고 권력화됐거든요. 이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AI 분야는 학계나 연구계가 주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새로운 적용 방법이 등장하기를 업계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알파고가 등장했던 시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가 등장했다 그러면 와, 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적용될 것인가는 또 다음 차원의 문제였죠. 근데 지금 2020년대 요 몇 년 사이에는요 완전히 거대 자본이 투입된 이 글로벌 기업들이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 자본과 이 자본이 권력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들 뭐 이제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그 거대 기업들이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회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거대 언어 모델 전쟁도 규모만 계속 키우다 보면은 계속 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는 적정 수준에서 상업화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의 S커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급성장하는 기술이 지난 몇 년간 이 AI 거대 언어 모델 분야였다면 이제 약간 정체기에 들어온 것이죠. 이걸 어떻게 상업화하고 다른 산업에 확장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거대 기업들이 이 투자 여력을 정치권의 로비 돈을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상업화해야 되는데 법, 제도, 규제, 산업 질서 이런 걸 우리가 해치는 영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 있고요. 산업 질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기업들 간의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정치권의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거대 기업들이 정치권의 로비를 지금 최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의 의도가 무엇일까? 기술 투자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회수하기 위한 시기가 다가왔고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여러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들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여러 방향들을 끌어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스트로피라는 관점에서 반대 측면이 될 수 있죠. 엔트로피적인 거죠.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복잡도가 올라가는데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방향인 거죠.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법 제도는 우리 기업의 AI를 세상에 뻗칠 수 있게 여러 규제들을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더더욱 지금 이권에 있는 국가 혹은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현재 치고 나간 기술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버리죠. 법 제도를 만들어 버리죠. 그럼 이제 따라와서 들어오기에는 결국 이제 이 밑에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시장에 벌어지고 있고 결국 지난 몇 년간 이제 기술 전쟁을 펼쳐오던 것이 상업화 전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전략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향후 2, 3년간은 이런 상업화와 이 권력 자본의 다툼이 치열하게 AI 업계에 전개될 것이다. 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벌어졌던 검색 엔진 시장 전쟁과도 좀 유사하죠. 당시에도 십수 개의 검색 엔진이 붙었다가 결국 구글, 뭐 국내는 네이버 다음 정도 살아남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독점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들어오다가 결국 시장에 안착하고 이것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린 그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 AI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가 그나마 한국에서 버틴 이유는 언어적인 그 한국인이 사용하는 국어가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AI가 발전한 이 단계에서는 그 언어 제약마저 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 그로 인해서 좀 국내 기업들이 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최근 이제 생성형 AI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세계 시장 표준적인 모델인데요. 이 트랜스포머 2017년 이제 구글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언어를 너무 잘 이해하고 구사하는데 특화된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버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포머의 특성상 전 세계 어떤 언어도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에 넣고 돌린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한글로 특화된 모델들을 시도하고 있던 방향들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결국 AI는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살지만 AI는 데이터를 먹고 살죠. 그럼 데이터가 충분히 퀄리티 높은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학습에. 그러면 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이제 국내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글에 특화된 한글의 그 창작물의 퀄리티가 높은 이런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겠다. 뭐 시도는 맞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이용자들이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네. 해외 뭐 바드라든지 구글의 바드나 뭐 오픈AI 챗GPT나 이걸 써봤더니 국내의 그 한글 특화된 서비스라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한글 특화라고 하는데 별로 나은 거 없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제약이 없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 성능의 차별화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특화된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시도들을 하는 기업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리소스 기반의 이런 그 경쟁 우위를 실제 성능으로 이걸 반영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저는 조금 더 이 기술 분야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이것이 사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서비스들이 나와야 한다. 그것에 만약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거 시장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중앙대 교수님 모시고 비트코인의 미래부터 우리 AI의 시장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